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 앞에서는 지금 정말 고대에는 시조신, 신이었던 단군이 고려, 조선을 거쳐오면서 다시 인간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근대에 가서는 민족의 시조까지 되죠. 그랬던 인물이 어느 순간 대종교를 만나서 다시 신이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단군은 어땠을까? 현대 우리 사회에서의 단군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을까? 인식되고 있을까?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강의로 이번 보강은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자, 4장이네요. 신화 만기는 계속되고 정리해봤어요. 자,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 시작한 단군의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삼국과 고려를 거쳐 조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적 호흡을 지니고 있습니다. 봤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죠. 이게 바로 이러한 어떤 역사 전개가 이 속에서 단군 신화의 역사성이 발현됩니다. 전 단군 신화의 역사성이라고 하면 사실 단군 신화 자체에 있지 않다고 봐요. 바로 그러한 단군 신화가 이 긴 역사를 전개되어 오면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소비되었는가, 어떻게 소환되었는가, 바로 이 지점에 단군 신화의 역사성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는 단군에 대한 이러한 추앙과 변곡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도.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서는 1993년에 이른바 단군릉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 단군릉은 사실 아까 앞서서 조선시대에 단군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단군묘가 나타났다고 처음. 근데 사실은 그전 시대엔 잘 찾아지지 않던 기록이 조선시대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단군묘라는 게 짠하고 평양에 나타나요. 이게 어느 조선시대에 아마 그런 전승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게 단군묘가 아니냐. 전승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표지 단군릉이라고 하는 표지석도 막 만들어지고 했거든요. 조선시대에.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단군사당도 만들어지니까 조선시대에는. 어쨌든 그렇게 단군릉으로서 알려진 그 무덤이 있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1993년에 대대적으로 발굴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골이 나옵니다. 유골이 두 구가 나와요. 단군과 단군의 부인이라고 주장이 되는 그 두 명의 묘주와 묘주 부인의 묘주 부부죠. 묘주 부부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그 유골을 연대 측정을 합니다. 북한이. 방사성 탄소 연대라고 하는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요. 사실 이게 탄소 연대 측정법은 시기 오차 때문에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어떤 그 시료를 사실 탄소 연대 측정하긴 하진 않아요, 잘. 왜냐면 워낙 오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 뭔가 시료가 훼손이 되면 사실 오차가 커지기도 하고 완전히 잘못된 결과값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뭐 이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유골의 연대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무덤의 주인공이 약 5천 년 전에 생존했던 실제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은 아니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뭐 주장하기 나름이지. 그리고 아 북한 역사학계는 워낙 이제 뭔가 이게 연구자의 학문적 자율성이란 건 없는 거니까. 당의 지침이 중요하잖아요. 그 동네는. 그죠? 어쨌든 그때 발굴했던 무덤은 이거는 진짜 뭐 100%란 말은 못 하겠네 내가. 어쨌든 뭐 반영이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90% 이상 그것은 아마도 고구려인 지배층의 무덤일 거예요. 왕족의 무덤이거나 석실 봉토분일 거야. 이게 어떻게 단군릉이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 그럴 수는 없지 뭐. 그러니까 무덤의 형식이나 거의 다 완전 전형적인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건 뭐 단군릉이었다 주장을 하니까 조선시대부터 단군묘라고 믿어져 왔고 어쨌든 그걸 발굴해서 이제
거기서 발견한 유골을 단군이라고 그냥 딱 찍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걔들은. 걔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 한번 지침이 내려오면 끝이지 뭐 바꾸는 게 어딨어. 답답하죠. 어쨌든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그 기존에 있던 무덤 있잖아요. 단군묘라고 알려졌던 그 무덤을 대신해서 거대한 단군 무덤을 만듭니다. 높이 22m, 너비 50m에서 어마어마한 마치 고구려 그 거대 적석총 모습의 그런 모습의 무덤을 만들게 돼요. 원래 이제 여기 단군릉이라고 써 있죠. 릉자죠. 예. 단군릉이라고 쓰여 있는 이 무덤. 이게 원래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게 단군릉이다라고 알려진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였어요. 이걸 이제 이게 이 봉토본은 확실한 이제 석실 봉토본 이제 이걸 좀 이제 여기 주변에 이게 좀 차 올랐다고 본다면 석실 봉토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제 이걸 이제 그 주변 그 지대가 높아졌다고 친다면. 그래서 이런 봉토본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아, 진짜 압도적이죠. 예. 이 정도 되면 민족의 시조 어른 같죠. 예. 진짜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단군 고조선 시기의 무덤 양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고구려의 그 뭐야 장군총 태왕릉 할 때 그 초거대 적성총 시기 있잖아요. 4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그 무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석도 세우고 단군릉 개건 기념비라서 이게 이제 거기서 발견됐다는 게 유골이죠. 왼쪽이 단군, 오른쪽이 이제 뭐 단군의 부인, 막 이런 식의 상징인 것 같아요. 뭐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게 터무니없어도 어쨌든 일단 들어봅시다. 단군릉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건국 연대를 이제는 기원전 2333년이 아니에요. 기원전 3세기 초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1998년부터는 해양 일대의 대동강 유역이 세계 4대 문명과 맞먹는 수준의 고대 문명을 일구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른바 대동강 문명론 혹은 대동강 문화론 이런 게 주장이 돼요. 대동강 문화가 존재했던 곳이다. 뭐 이렇게 뭐 나일강, 황허, 뭐 유프라테스, 그다음에 뭐 인더스 뭐 이렇게 해갖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아니면 인더스에서 세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뭐야 저 나일강, 그다음에 중국의 황허, 그다음에 뭐 저기 좀 뭡니까 저쪽 지역에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라고 하나요? 그 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할 때 인더스 강. 뭐 이런 식의 문명이잖아. 4대 문명에 대동강이 들어가는 것이. 아,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강의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대동강 문화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40세기 후반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정말 대동강 문화가 맞지. 세계 5대 문명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가 없어요.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40세기 후반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평양 지역에서. 평양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뭐 기원전 10세기 뭐 아무리 빨리 잡아도 15세기 만주 지역에서는 15세기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양 지역 이 지역에서만 기원전 40세기에 청동기가 시작됐다고. 근데 주변 지역 전파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 평양 지역에서도 이 무덤에서만 기원전 40세기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이 현재 북한은 이 단군을 기념하는 것이 원래 얘들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영웅적 인물이나 지배층의 어떤 그걸 기념하는 걸 사실 금기시해요. 그렇잖아. 노동자 인민 대중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지배층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지, 걔들은. 걔들은 빼앗아가는 애들이죠, 지배층들은. 부르주아 계층들, 이 나쁜 놈들이잖아. 다수의 인민 대중들의 역사가 중요한 거잖아, 얘들은.
그래서 그 사회 경제가 발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북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왔었어 사실은. 단군을 기념하거나 하는 것을 이건 부르주아적 유산이라고 배척을 했단 말이야. 원래 북한 학계가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기존의 어떤 입장이나 시각을 모두 폐기해요. 모두 버린다고, 폐기한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10월 3일을 개천절로 기념하고 지정하고 기념 행사도 개최해요. 이것만큼은 남북한의 동질성이 있는 거지 이제. 재밌죠? 이렇게 단군이 대종교로 인해서 신까지 올라갔던 단군이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해서 이제 6월까지 발굴이 되게 됩니다. 인간이 된 거죠. 뼈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군이 다시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뭐. 왜 북한 학계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주장을 갑작스럽게 꺼낸 것일까? 이 카드를 단군이란 카드를 다시 왜 꺼냈을까? 이겁니다. 이 배경은 뭘까? 여기에는 사실 그 당시 북한 사회가 봉착했던 당시의 사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 그 동유럽과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합 있잖아요. 이 지역이 체제가 붕괴해 버리잖아. 소비에트가 붕괴해 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뭐 알겠지 뭐 알잖아. 지금의 러시아가 원래는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지금 우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하는 그 동네까지 해서 사실 거대한 소비에트 연합, 공산주의 연합이 있었다고. 그렇잖아. 근데 걔들이 결국 미국과의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결국은 밀리면서 결국은 경제가 파탄나고 이러면서 대경제가 망가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 소련이 붕괴해 버린다고. 다 이제 각 그 연합 소비에트 연합 소련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면서 다 독립해 나가 버리잖아.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해서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잖아. 사실은 걔들이 원래 하나의 그 거대한 이제 공산주의 연합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합이었잖아. 그랬던 애들이 그 소비에트 체제가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붕괴하면서 다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라고. 지금 전쟁까지 하고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고. 근데 이러한 공산주의 세계의 체제적 위기가 북한이라고 다르겠어요? 그 당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 또한 이게 뭐 어떻게 공산주의 뭐라고 하나의 형태는 아닐 거니까 북한도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북한이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자신들의 우방이었던 수많은 가치 체제를 공유했던 국가들이 그 체제가 붕괴되게 되면 자신들도 두려울 거 아니야. 우리 체제도 조만간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배경이 있는데 바로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1993년부터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흉작과 기근이 불어닥쳐요. 이게 한 해, 두 해로 끝난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됩니다. 이거를 그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나중에 불러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근이 오는데 이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요. 진짜 이때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뭐 몇천 명이 굶어 죽는 게 아니야. 몇만이 뭐야 무슨 뭐 수십만 수백만 될 거야.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때 굶어 죽어요 북한에서. 기근이 나서 난리가 난다고 나라가. 사회가 좀 북한이 곧 망하는 게 아니냐 말이 들릴 정도로 나라가 휘청휘청한다고. 그래 버렸으니까 뭐. 사실 이런 어떤 대외적인 위기와 대내적인 위기, 안으로의 위기와 밖으로의 위기가 모두 봉착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북한이. 이러한 연속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당시 북한 사회는 결국 국가 구성원의 일치 단결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리니까 지배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김일성 김정은 김 아, 김정은이 아니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안정돼야지 권력이 유지되는데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지도력이 의심을 받기 시작한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러한 자신들에 대한 어떤 비난의 화살 그런 걸 무마시키고 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일치 단결을 하는 거예요. 독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궁극적인 이데올로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민족주의랑 독재가 딱 만나서 시너지가 나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결집력과 그걸로 자신들의 어떤 비난 화살을 그걸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 그런 속에서 다시 마스터 키로스의 단군이 소환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조선민족 제일주의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민족 제일주의, 뭐 조선민족 제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적 정통성이 바로 현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로 이어진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봐라. 평양 지역의 단군,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여기 있었다. 이걸 발굴했다. 이걸 대대적으로 헌창합니다. 대대로 현창을 하고 막 무덤 엄청 크게 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지도하고 있는 멋있는 김일성이 있는 거지. 북한 사회에 그렇게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그 단군릉 그때 그 당시 단군릉을 새로 이제 개건할 때,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만들 때 그걸 김일성이 엄청 신경을 써요. 몇 번씩 시찰한다고 직접 와서. 북한으로 따지면 자신들의 수령이 그 현장을 계속 시찰을 한다고.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평양의 어떤 정통성, 어떤 민족적 정통성, 시조로서 정통성이 김일성 자신한테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북한 사람들한테. 그러니 내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단군을 계승한 김일성 부자가 북한 사회의 어떤 정치적 시조, 이 선전, 이런 걸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다시 단군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단군은 인간이 되게 된 거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1993년 단군릉의 발굴 이후 북한 학계에서 제시된 이런 일련의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에는 1990년대 체제적 위기를 단군과 김일성을 구심점 삼아 돌파하자 했던 어떤 북한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예요. 그리고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단군이 소환되어 왔던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가깝게는 뭐 근대, 식민지 시기, 그리고 멀게는 뭐 고려시대 어떤 몽골의 침략 속에서 어떤 단군을 꺼내서 뭐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까지. 사실 단군은 뭔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꺼내서 쓰는 뭐 마스터키처럼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북한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입각한 역사 끌어올리에 골몰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동강 문화로 대표적이죠. 세계가 다 5대 문명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참.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북한 사회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에 넘어서 이제 김정은까지 왔잖아요. 김정은 시기에 와서 이제 북한 사회가 나름 권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래에는 단군을 향한 열기가 1990년대와 같지는 않아요. 정리해 봅시다. 단군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고려인들에게 역사 공동체라는 동지의식의 밑바탕이 되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근대에는 어떤 민족이라는 이런 상상의 공동체의 발견과 함께 그 민족이라고 한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혈연적 시조로서 추앙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모두 단군의 자손, 너와 나는 형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그러니 저 일본 놈들 몰아내자. 독립운동의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또 시조 단군은 또 근대 한국의 저항민족주의 구심점으로 자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종교를 만나서 신앙의 대상,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죠. 즉 한국 역사에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요구될 때마다 단군은 언제나 마스터키처럼 다양한 형태로 소환되고 그 나름의 역사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바라본다고 해서 단군이 가지는 이러한 역사성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요. 신화를 신화라고 얘기를 해야지 단군 신화를 신화로 바라본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단군 신화 속에 있는 단군을 끄집어내 갖고 그를 신으로 만들던 뭐 역사적 인물로 만들던 시조로 만들던 어떻게든 계속 소비가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하지 말자는 것도 웃긴 얘기한 거지 뭐. 단군 신화는 신화가 맞고 그 신화로 바라본다고 해서 단군이 가지는 역사성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현재도 북한처럼 단군을 통한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미안. 현재도 단군을 통한 민족 공동체 확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그렇다고 단군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얘기를 할 때 어쨌든 민족이란 걸 어떤 하나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 그 민족 공동체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단군은 존재한다. 이거 활용해야 된다. 틀리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반세기 이상 끌어온 이 분단 상황 속에서 이른바 단군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선생님도 계세요. 이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붙여야겠어요, 제가. 단군 민족주의는 향후 민족 통일의 동력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옛날에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 정영훈 선생님의 얘기, 도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는 이제 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짓자면 이런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북한 학계의 어떤 단군 소비하는 모습도, 단군을 이제 소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어떤 민족의 어떤 표상으로서의 단군, 혹은 남북한이 통일될 때 그 어떤 근거로서, 동력으로서의 단군,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쨌든 현재 우리에게 있어 단군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반문해 볼 때가 됐다. 어쨌든 무슨 어떤 필요성에 다시 꺼내지게 되더라도 한 번쯤 그래서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단군이 가지는 의미는 뭐지? 이제는 한 번쯤은 반문할 때가 됐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쓰려고 이렇게 소환시킬 게 아니라 정말 단군 자체의 역사성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단군에게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할까? 이러한 반문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북한에서 평양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에 새로운 신화가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창출되는 단군상이 만들어질수록 사실 그걸 받아들인 현대인은 피로감도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당장 나만 해도 굉장히 피로한데 피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서 단군이 소환되어 왔는데 현대사에 와서 이제 또 단군을 또 끄집어내? 반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단군의 역사성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 번쯤 이제 규정할 때가 됐다는 거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거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단군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 어떤 그 수준이 이제는 많이 이제 다운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굉장히 민족주의 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 민족주의만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뭔가를 모든 걸 해결하는 어떤 만능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회적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단군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못한 것도 이런 누적된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 꺼내지게 될지라도 이제는 한 번쯤 단군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어딥니까? 그 제자리는 바로 고조선의 건국 신화 속 주인공 단군 그 본연의 자리를 일단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쯤 다시 반문해보자. 현대 사회의 단군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문해볼 때가 됐다. 자, 이번 이렇게 첫 번째 보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좀 막상 그 영상을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긴 영상이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험 때니까 너무 이런 강의에 시간 버리지 말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기말 시험 다 본 다음에 방학 때쯤 돼서 오랜만에 이클리스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